일단 우리 이 발표를 좀 우리 충남대 이형건 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좀 발표를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목을 이제 가제로 이렇게 달고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특정한 어떤 개인의 정신사를 통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흐름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중 시인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이제 유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가를 통해서 정신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을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고은의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녔던 8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이 정치 담론, 민주화 뭐 이런 용어들이 다시 이 시대에 이렇게 부각되는 거 보니까 지난 시대 그리고 올 초까지 우리나라가 다시 과거로 후퇴한 이런 어떤 준독재나 비민주적인 사회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안티담론으로서 이제 민주화 뭐 이런 용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학이나 어떤 특정한 학문에서 민주화나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가 좀 억압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제 자체를 이제 고은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고은이 이제 여기 이 글의 1장과 2장 시대의 반항아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은 문학에 관심을 갖거나 고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이 콤플렉스를 비롯해서 초기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자살 충동이 많았었다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1980년대의 고은의 행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1970년은 민주화에 대한 운동이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위 지식인층들이 주도된 건 다 아시죠. 특히 이제 시로 뭐 굳이 한정을 시킨다면 이제 김지하나 고은의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과 관련이 돼서 1993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이 소설과 사상이라는 잡지에서 그때 조남현 그때 당시 교수가 이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제 작가와의 어떤 대담 뭐 이런 기획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선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이렇게 대담한 적이 있어요. 당시는 뭐 비평을 하던 초기 시절이니까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뒤로는 이제 소설은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흔히 알려지긴 행촌 아파트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쏘아올린 파이오니어라는 어떤 소설을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제 80년대에 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자기가 고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80년대는 많이 분화가 됐고 또 여러 이 그룹들이 다양한 어떤 자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갈래를 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학교를 다녔던 70년대는 뭐였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 여성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누구 사람 만나서 바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처지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70년대 역할론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0년대를 살았던 자신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제 소설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역할론인데 그 소설을 보면
이제 좀 기법도 좀 특이하게 1장은 운동권 학생이 주인공이고 2장은 학부모, 3장은 기자 이렇게 주인공이 다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점, 인물을 다 달리하는 어떤 주인공을 내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때 좀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이 이제 소설이면 시 쪽에서는 70년대 이제 고은하고 김지아가 70년대 행보하고 많이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김지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들어와서 다 알려진 것처럼 이게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70년대 어떤 김지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던 이 운동권 그룹인 학생들은 이제 속된 말로 김지아가 맛이 갔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생명사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민중적인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옥에 있을 때 뭐 마지막 잎새처럼 이렇게 창틀에 이제 잎새가 아니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야 생명의 어떤 신비성을 알았다 해가지고 이 김지아는 쉽게 자신의 어떤 역할을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1984년에 이제 이 박노해가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냈죠. 이게 이제 당시도 그렇고 소위 박노해 충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 운동권 이 문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그 경험을 이제 작품으로 형성한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은이나 김지아는 이 박노해가 썼던 노동의 새벽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아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게 자기 어떤 노선, 지식인의 어떤 역할론, 70년대 역할론을 이게 바꿨는데 이 고은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당시 이제 들었던 그 일화 이런 걸 보면 뭐 들리는 얘기 그때는 뭐 이 80년대 초중반에 제가 몸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많이 활동하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들리면 운동권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뭐 핏대 올리고 싸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선하고 소위 그 운동권 문학 노선하고 이게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게 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자신의 어떤 그 문학관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충돌을 이 사람은 일단 여기 제가 기질이라고 했고 뭐 반항해라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어떤 고은을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고은 뭐 만인보나 뭐 다른 이런 그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써 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전원 시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서구의 이 낙농문학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전원 시편을 썼고 그 또 전후로 해서 그 만인보라고 하는 뭐 일부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이나 온갖 뭐 사회의 어떤 잡다한 사람들을 전부 자신의 시에서 이런 걸로 나갔는가 하는데 조금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좀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제 기존에 이 고은 연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맥락을 뭐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있으면 고은이 1983년인가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 이상화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안성에 정착을 하면서 소위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원시편이나 만인보를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됐다. 사실 뭐 정기적인 고찰로 보면 그런 그 접근법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작가가 어떤 환경이 조금 변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문학관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980년대 이제 우리 사회하고 고은이 과연 자신이 방향을 정했던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80년대를 다녔던 그 세대들이나 뭐 그 이후 세대들에서 80년대하고 70년대하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광주 사건, 오늘날 지금도 뭐 광주 그 안매장지를 발굴하냐 마느냐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광주 민중항쟁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한반도 땅에서 이 미국에 대한, 미국은 영원한 우방, 우리의 보호자, 이런 관점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광주 사건을 이후로 이제 미국이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이런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1982년에 부산 미문화원 점령 사건을 해서 이제 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미의 물론 핵심은 지금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이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가지고 이제 쟁점이 돼 있고, 뭐 전두환은 자기는 안 했다. 그럼 전두환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근데 한국의 그 어떤 작전권, 뭐 이런 어떤 이 지휘권을 보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 그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미가 생겨났는데, 아까 70년대 그 이선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80년대 이론적인 분화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가 그 피리파, 민중민주파하고 소위 NL계, 오늘날 식으로 하면 이제 종북, 뭐 민족 해방파의 어떤 그 대립이었는데, 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민중민주파는 그 한국의 당시의 그 사회 구성체가 소위 프롤레타리아트하고 부르주아의 어떤 이원적인 대립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것이고, 민족 해방파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반도가 이제 미국의 어떤 식민이다. 그래서 민주 그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의 어떤 대립 관계보다는 미국의 어떤 식민 상태를 먼저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념, 세계관, 이런 거였죠. 그런데 고은이 이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은 뭐였느냐면, 이 박노해 같은 어떤 세계관과 이념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하고, 만약에 그 박노해 같은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면 고은이 자신의 어떤 문화관에서 여러 어떤 민중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그 민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그 힘들이 자신의 어떤 문학에서 드러났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리얼리즘 문학이 다 실천이 이렇게 전제가 된다면 고은 문학에서 과연 누가 주체가 돼서 자신의 문학에 어떤 소위 말해서 영도성을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제시가 돼야 됐는데, 이 고은의 경우에서는 그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인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고은이 민중을 정의하는 거는 똑같이 노동자, 농민, 뭐 진보적인 학생, 도시 빈민을 쭉 나열을 하면서 과연 이 층들을 이끌어가는 층들이 무엇로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마치 해방 직후에 그 남로당의 임하 노선하고, 그 물론 임하가 1946년 그 신전술, 남로당이 신전술을 택하면서 이제 그 미 군정을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이념을 모든 계층에 어떤 선도하는 층으로 나가죠. 그 전까지는 임하가 내세웠던 그것이 인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나 그 친일분자만 배격하면 이제 새나라 건설의 모든 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어떤 수평적 민중성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1946년 5월 그 미군과의 어떤 미 군정청과 대립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영도성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임하가 초기에 1945년에 내세웠던 것처럼 이 고은의 문학은 그냥 80년대를 경과하는 어떤 피억압계층으로서의 어떤 민중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민중성을 끌어내는 어떤 그 주도층으로서의 어떤 이념층을 따로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은이 내세웠던 것은 그 노동자 개념의 이념보다는 오히려 이 농민층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 레닌이 그 51페이지에 보면 레닌은 농민을 이제 두 가지 어떤 성격으로 정해놨죠. 하나는 소소유자적인 성격하고 이제 고립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층들이 어떤 진보 운동에서
이 노동계급의 어떤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도층으로까지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오히려 고흐는 이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 영도성, 그 당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농민층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그 애착을 보였어요. 사실 1980년대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 농민층은 레닌이 규정하기 이전에 농민이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변혁 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흐는 이렇게 이 농민층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다른 면들인데 그렇다면 고흐이 이 노동자, 농민, 뭐 도시 빈민, 뭐 진보적인 학생층을 전부 어떤 민중성이라고 내세웠다면 왜 노동자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는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꺼려했어요. 꺼려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이 소위 PD파나 NL계를 비롯한 어떤 민중, 당시에 유행했던 민주운동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 시편이나 만인보의 어떤 세계로 이제 방향을 틀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자신의 그 민주화 운동 1980년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흐이 이때 아주 득의의 영역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떤 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민족이 어떤 문화사적, 문학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 계몽기 이후겠죠. 이제 소위 독립국가의 어떤 열풍이 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사실 1980년대나 오늘날도 그런 민족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정성들을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80년대 이제 또다시 이제 민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민족이 물론 그 혈연 개념도 강하게 괴해 있지만 또 80년대에 내세웠던 이 민족인데 과연 그 민족의 개념이 어떤 범위로 이렇게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또 80년대 유행했던 게 분단 문학 내지는 일종의 통일 문학인데 이 분단에 대한 인식이 이제 통일 문학으로 나아갈 때 그 통일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가를 두고 또 민중운동권에서는 야, 노동자들의 어떤 세계관이 압도하는 어떤 통일 문학, 남북한이 공유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데 고흐이 이제 그 백두산이나 이런 다른 어떤 작품에서 나타내는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을 보면 막연히 제국주의나 어떤 예세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것으로 쓰였던 민족,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핵심 테마였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신의 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분단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반드시 이득 보는 층들, 그것이 뭐 기득권 어떤 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는 거겠죠. 이런 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민족성을 내세워서 이제 이 백두산이라는 어떤 장편 서사지도 쓰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읽어보면 고흐이 내세우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1993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사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어떠한 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도 민족 앞에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고흐이 백두산이나 이런 또 전원시편이나 이런 작품을 쓸 때 그 내세웠던 논리가 철저한 그 민족 우선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깔린 것이 이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 그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이 물론 이 군부 통치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의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80년대의 어떤 고흐 문학은 자신이 그 싸워 나가고자 했던 이 민주나 어떤 NL계 이쪽하고 거리를 두면서 고흐 나름대로 어떤 그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고흐 문학이 이제 그 문학 내적으로 보면
만인보호를 비롯한 백두산, 뭐 전원시편을 만들어내가는 어떤 필연적인 이렇게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고은이 80년대에 내었던 작업과 그 이후의 것을 보면 지금도 뭐 여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합의나 함수 관계가 있지만 이 고은이가 제기했던 그런 어떤 민중성이라든가 어떤 민족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 현재에도 좀 유효하지 않는가. 물론 그 이면에는 1980년대 말에 이 베를린과 이제 이런 소위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이 필이나 뭐 NL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물론 정치권 담론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소위 뭐 자신들의 어떤 보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종북 개념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그것은 1980년대에 나왔던 이 주체사상파 NL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개인적으로 고은을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든 간에 자신이 1980년대에 이루었던 이런 민중에 대한 어떤 해석들, 그 다음에 분단 이데올로기를 통한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개념 인식들이 이게 고은만의 자신만의 어떤 합리화 내지는 또 의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또 의미가 있는 채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종의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동근 선생님, 저희 이제 대학 김동근 선생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전 선생이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민족해방 계열이라고 하는 저희 전남대학교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반미 구구의 철옹성 전남대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NL에 이렇게 철옹성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받은 어떤 이미지들이 여전히 제가 민주화운동과 관련을 해서는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렇게 선입견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받게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선입견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렇게 부담들을 가지고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실마리를 선생님의 발표 논문의 마지막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80년대 이후 진행된 고은 문학이나 그의 세계관의 변화를 두고 냉정하고도 엄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중운동권 논리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도정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신이 갖는 시대의 정합성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기준에 의해 재단되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부분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후에 토론문들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작품들은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들은 좋지 않는 작품이고,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정반대 이렇게 평가들을 내오는 것이 사실이어서 고은 시인이나 김지아 시인에게 80년대 이후에 보냈었던 그런 평가들은 70년대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의 기준들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실용주의적인 방안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자체를 좀 분리시키면서 어쩔 때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지향이 좀 일치를 할 경우, 가령 70년대 고은이 꿈꿨었던 개인의 지향과 공동체의 지향이 일치됐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었던 80년대는 공동체의 지향과 개인의 삶들은 따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들로 비평을 좀 전개를 하면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비평들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용주의를 넘어서 좀 신실용주의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공동체를 견지하는 것들이 주로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철학 문화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 공동체는 공감대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가고 개인의 자아 성찰이든지 자아의 발전 같은 경우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해 나가자는 로티의 그런 신실용주의적인 방안들을 좀 문학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시대와 어떤 개인이 함께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평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나의 기준들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비평들을 한 시인 혹은 하나의 작품들을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죽음 부분들인데 고운의 시를 관통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죽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발표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60년대 이전의 고운은 거의 이제 죽음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고 70년대는 전태일이라는 그런 이렇게 해를 통해서 그런 죽음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났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여름에 고은 선생이 발표한 시들을 보면은 이제 죽음에 묶여 있지 않고 죽음을 마주보는 그런 시편들을 쓰면서 끝까지 이렇게 죽음을 마주보고 죽어 보겠다 이런 시편들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은 시인은 우리 한국 사회 변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은 고은 시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오랫동안 죽음과 마주한 언어 이런 부분들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사족처럼 붙이는 것인데요.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이제 기질이라는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요. 반항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고은 선생님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다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100분 이렇게 동의를 하실 텐데 기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학술 논문에 들어오는 것은 다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곤수행의 사주가 그렇다, 관상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정말 이제 학술장에서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동양 한의학에서도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 웅기의학 같은 것을 보면은 천문과 지리 사이에서 오운육기에 의해서 사람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기질이 형성이 되고 뭐 병증의 바탕이 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웅기의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게 좀 문학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다면 기질이라는 말이 갖는 그런 이렇게 주관적인 것들을 좀 더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확장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학 비평에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사족으로 좀 붙여봤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사족 같은 것인데 이 발표문에도 이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1980년대 변혁의 주체를 이렇게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왜 그랬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청년 학생이나 농민 같은 경우는 계급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파성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노동계급 같은 경우가 과연 당파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 계급으로서의 의식들을 가졌겠지만은 그 노동 현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의 삶을 이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1980년대에는 어떤 계급도 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당파성이라는 말보다는 정파성 이 정도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덧붙여 봤습니다. 저도 문학 비평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비평 관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을 쉽게 뱉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저에게는 이 단 하나 기준에 대한 비평 고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1번 질문 같으신 경우는 이제 문학이 이제 사회에 좀 복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 말은 특히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리얼리즘 문학 관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그 관점을 좀 갖게 되겠죠. 그러나 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시인이든 시든 그 결과물은 다 사회적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 그 욕망의 어떤 변화가 어떤 생리적인 그 변화 그런 것에 의해서 쉽게 바뀌고 또 작품의 어떤 결과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 우리가 1930년대 말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일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우리가 저항시인하면 뭐 특별하게 윤동주, 이육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 문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1920, 30년대를 경과한 시인이나 작가치고 소위 반제국주의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2017년에 보면 1938년에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17년 기준에 보면 야, 그거 한 7년 뒤에 독립될 것 같은데 뭐할로 저렇게 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938년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그 일본적인 것과 우리나라적인 것,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와 조선시대 왕조의 지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친일을 갖다 욕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1945년이 됐을 때 그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처단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1930년대에 자기가 친일을 알게 모르게 몸담근 걸 가지고 몰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욕망의 변화가 제가 개인의 어떤 단순한 이 생물학적인 변화나 어떤 것에서 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물론 고은 시인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과해 왔던 것이 뭐 죽음 의식이 계속 거기 밑바탕이 깔려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죽음 의식이 어떤 사회적인 계기를 맞아서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이고 자기 실존적인 죽음 의식을 이제 80년대 이후로 좀 날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질과 좀 했는데 원래는 이 기질이란 용어를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이 좀 썼어요. 썼다가 지금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야 이거 엄격한 객관적인 비평이나 이거 기준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계속하면 이게 좀 굉장히 허점이 좀 많을 것 같다 해서 읽으면서 기질이란 용어를 좀 이렇게 좀 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반항아적인 것들이 결국엔 80년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관성 때문에 이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의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때는 일관된 기준,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는 조금
그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당파성 문제는 사실 우리가 당파성이라는 것은 기본 정의가 이 노동 그러니까 이제 가장 협소하고 정확하면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이념이죠. 뭐 우리 학생들도 다 당파주의는 누구나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용어는 이제 그 여러 계층을 선도하는 노동자 계급의 어떤 우위성으로서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좁혀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섭섭하시진 않으시죠? 아니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네,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그 고은의 텍스트에 한정하시지 않고 고은이라고 하는 그 거대 텍스트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또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저희 송기한 선생님과 또 질의를 담당해 주신 네, 전동 선생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